자, 그 비상교육, 그 사회교육 움직임 들어가기 전에 이 비상교육 161페이지 보고 이제 들어볼게요. 비상교육 161페이지. 자,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3장의 문란하고 해당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정치 시기 때 그 3장의 문란이 나왔어요. 그래서 3장의 문란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적, 분적, 한국이적.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쭉 서술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대정치 시기에는 국가재정의 근간이 삼정의 문란이 펴져 나라 살림은 어려워지고 백성의 고통은 커졌다. 전정에서는 관리가 횡령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토지 대장에도 없는 토지와 한편 토지에까지 세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각종 부가세로 인해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부과되었으며 지주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 도자기내게 증가되기도 하였다. 군정에서는 지나치게 늘어난 군사기구로 인해 농민들의 군포 부담이 늘어났다. 부족해진 군포를 다른 농민에게 떠넘겨 부과하거나 심지어 어린아이 한구첨정과 죽은 사람 백골직포에게도 군포를 거두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군역을 지지 않기 위해서 노비로 위장하거나 양반의 족보를 사들여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 일부는 군포의 부담을 피해 도망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남은 농민들의 군포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특히 삼정 가운데 황국의 폐해가 심각하였다. 민민 구제를 위해 정부가 국식을 대여해주던 황국은 관리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고리대 형식으로 운영되어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18세기에 들어 관청에서 황국의 이자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황국을 운영하는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관청은 경쟁적으로 황국의 총액을 늘려나갔다. 이에 수령과 항의들의 부정이 더해져 농민들은 강제로 황국을 떠맡거나 심지어 황국을 빌리지 않고도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까지 벌어졌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고통이 커지자 정부는 암행의사를 파견하여 이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예. 그러면 이제 내용 배워볼게요. 자, 조선후기 때 이제 18세 넘어가면 사회분란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큰 원인 3정의 문란이죠.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 밀란의 주요 원인을 지고 해주는데, 그 책에서 읽으면 3정은 정정, 군정, 한국이에요. 정정은 그 총액제, 비총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지 징세야. 그래갖고 이제 경제가지 않은 땅이나 항공지 징세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은결. 은결 뭐죠? 관리할 자가 없고 순리적. 그 다음에 도결의 가대 징세. 정액 이상을 이제 징수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동납이나 총액제 문제죠. 그러니까 포함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관리가 부정을 떼먹은 돈까지 도교로 이제 토지에 부과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 다음 군정인데, 군역법 이후에도 군정의 그 문제가 개선되진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한구청청이야, 백골징포, 인징, 족징, 그다음 마감체 일시로 징수하거나, 그 다음에 강연체 같은 경우에 60세 된 영역자도 나일주로 징수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원래 이제 그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죠. 그래갖고 그 춘대 추남을 해갖고 춘궁기 때 빌려서 가오대에 다시 받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한국은 원래 이자가 없어요. 원래는 이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자는 없는데 그 모곡이라 해가지고 그 이자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는 손실분. 그래갖고 이제 참새라든지 지가 갉아먹거나, 그다음 묵은살 같은 것들 교체할 때 이제 비용 같은 거 흘리거나, 그래서 조금씩 받았는데 이 돈은 이자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원래 그 이자인 모국을 그 지방재정을 원래 썼는데, 식품 모해놀이나 나중에 삼분 모해놀 같이 이걸 중앙재정으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어떻게 돼요? 도피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걸 또 뜯어내는, 그리고 한국이 필요 없는데도 강제로 대여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한국의 문제점이 쭉 나와 있어요. 반작, 허유, 반백, 이무, 가분, 입본, 대징, 늑대, 대전남, 탕정.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대전납이에요. 대전납은 이제 돈을 대신 받는 거예요. 쌀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그 흥성대문의 사천법에 반영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사상 대두를 보면요. 자, 조선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성량적 명분론이 더 이상 상실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언 사상들이 추론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그 사회가 혼란스럽고 앞날이 깜깜하면 주로 어디 가요? 네? 저쪽 가잖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뭐 미륵신앙이니 무격신앙이니 예언사상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드러날 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비기. 비기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기록 화목을 미리 말해서 적은 기록을 이제, 근데 그 비기 중에 대표적인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강록 같은 데 있죠. 네. 그 정강록이 많이 있는데, 이 정강록은 그 한 사람이 쓴 책은 아니고요. 역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고 해가지고 썼다는데, 거기 예전에 한번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대단해. 임진왜란도 막 때려 맞추고, 심지어 6.25도 때려 맞추고, 인천 삼중작전도 때려 맞추고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임진왜란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그런 거네. 뭐냐면 이건 임진왜란 전에 만든 게 아니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정강론을 다시 뜯어고치면서 추가해야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이제 그 말세 때 그 뭐냐면 십승지다 해가지고 10개의 그 피난처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시왕조가 망하고 그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왕조가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게 일반민들에게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홍경래난 같은 거 있죠. 홍경래난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인자의 난 있죠. 이런 데도 다 이제 이런 그 정강록 예언을 믿고 일어난 측면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점사상, 예언사상, 말세 도회, 그 다음에 아까 그 정강록에도 보이는 왕조교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무격신앙인데, 이 무격신앙은 이제 개인적 구복적 성격의 민간신앙이죠. 그래서 정부도 이거는 좀 그렇다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하고 장려했는데, 왜냐면 성리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기를 하고 있거든. 민심 그걸 또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냥 인정해줬고, 그다음 미륵신앙인데, 이 미륵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석가가 죽고 나서 미대부였던 미륵이 억경년 후에 내려와서 세상을 구제해 줄 거다라는 그런 그 사상이죠. 그래서 이 미륵신앙은 그 항상 그 뭐냐면 세상 불만이 일어날 때, 세상 혼란스러울 때 꼭 일어나.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조선기 때도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칭 미륵부다 자칭하면서 그 뭐냐면 민족을 헌호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 말기 때 그 자칭 자기를 미륵부다 자칭하면서 그 세력을 모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궁예 그런 존재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미륵신앙하고 서로 연결된 것이 뭐냐면 용신앙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용이 미륵불 출현하는 직전에 흑룡과 재해가 넘치는 사회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미륵불 단위에 예비하기 위해서 용이 먼저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이거에서 뭐 여왕의 부인이 자신 용화부인이다. 그래갖고 이제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 있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진압당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다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감도 아까쯤에 얘기했죠. 그래서 전현희의 난, 그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또 뭐야? 아까 이인자의 난 등 다 이 정감록에 이제 했고, 정감록에서 나오는 정시성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조선왕조의 좀 도전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정현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전도 있고, 정몽주도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좀 혁명적인 어떤 사람이거나 조선 왕조에 좀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그런지 몰랐는데, 자, 하여튼 이런 그 뭐냐면 비기주나 무교신앙, 미륵신앙이 학살이 된다. 그 다음에 성리학적 명분론이 약화되면서 또 그 체계적인 어떤 신앙이나 사상도 또 뭐냐면 학살이 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서학이라고 하는 천주교, 그 다음에 천주교의 반발해서 만든 동학,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얘기는 시답,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자, 천주교 전파를 볼게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잠깐 지도서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지도서 183페이지. 183페이지가 있는데, 잠깐만.
아유, 제가 잘못 적어놨네. 천주교요? 이게, 잠깐만요. 졸다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거 적어놨긴 했는데. 수학의 평균관인데 이걸로 가는? 네? 수학의 평균관인데. 네,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그 404페이지 펴보세요. 그 404페이지 미륵신앙 운동이 있으니까 좀 각자 읽어보시고 정감록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정감록. 네. 404페이지 정감록.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널리 신앙되던 비리이다. 참서로서 작상은 확실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음양오행 사상에 입각해서 지리와 왕조의 변천을 설명하여 왔다. 고려 왕조나 조선 왕조가 건설될 때도 이러한 신앙이 밑받침이 되었다. 예컨대 신라는 금덕을 가진 왕조로서 경주를 금성이라 불렀으며 말기에는 금덕이 세웠고 수덕이 흥한다는 신앙으로 수덕을 표방하는 고려 왕조가 세워지고 수도도 계승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부터는 수덕이 세하여 목덕이 흥한다는 신앙이 나타나 이에 목자의 성을 가진 이씨가 조선 왕조를 세우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다시 목덕이 세우고 화덕을 가진 정씨가 새 왕조를 세운다는 신앙이 있었다. 정감록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언서이다. 이 책에 의하면 장차 정씨가 기릉산으로 수도를 옮기고 800여 년 왕조를 세울 것을 예언하였다. 따라서 조선 왕조의 지배체제에 도전하는 불원서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근황을 받았다. 그러나 민간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 급기야 동학 사상을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네. 자, 그 다음 천주교 전파 가져가 볼게요. 자, 그 전파를 이제 보면 이수광의 지봉유서에서 이제 마테오니치의 천주시대를 소개하면서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의 전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천주교 같은 다른 나라는 이제 메이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파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어. 선교사 오기 전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그 학문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학이라는 건 서양의 학문인데 거기에는 천주교 외에도 뭐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술이나 그 중에 이제 뭉뚱 거여서 이제 같이 건너왔는데 나중에 이제 천주교가 부각되면서 서학이 서양의 학문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야? 천주교라는 의미가 굳혀지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서학은 처음에 천주교는 호기심에서 출발했어. 특히 이제 금기남 출신은 이제 많이 그걸 이제 연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괜찮거든. 그래서 많은 또 뭐냐면 남인 세력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주의할 것은 남인이라도 모두 천주교를 다 좋아했다.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남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신앙은 아니지만 뭐 호의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예. 자, 하여튼 자 세력 확대를 보면요, 이 세력 확대하고 이제 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세력 확대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승우죠. 이승우가 이제 영세를 받고 죽여가지고 그 교회를 창설하죠. 정종 7년에.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인 안동김씨력이 장악하고 밖에 완해된 후에 신유박해의 후죠. 그 다음에 북경 고교 가나안이 분리되고 독립되면서 가나안과의 프랑스 외방 선교사가 맡았는데 이때 이제 조선 교구도 좀 이따 독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이때 이제 서양인 신부들이 입국되면서 일부가 기회밖에 때 처형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조자가 오타네요. 최초의 신부였던 누가 들어오죠? 김대건이 이제 들어오죠. 중국에서. 그래서 병호박해 때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여기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이승우하고 김대건. 이승우는 뭐죠? 최초의 사연을 받은 사람이고 김대건은 그 뭐냐면 최초의 신부였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된 기출 근거를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196페이지 보세요. 어, 1196페이지 줄 440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440번 보면 정조 때 그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냐면 이순호가 관련된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밑에 김대근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대근 좀 많으니까 그렇게 읽어보시고 그 위에 그 이순호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780년 정조 4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여수를 독려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이때 북경으로부터 들어온 서학이 남인 소장학자들 사이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서학에 접하게 되었다. 또한 서학 모임의 중심 인물이 인격과도 자연 친교를 맺어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 1783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들어가 약 40일간 그곳에 머물면서 선교사들로부터 필담으로 교리를 배운 뒤 그라몽 친구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가 되었다. 1784년 수십 종의 교리서적과 식자고상, 육조, 항본 등을 가지고 귀국하여 이벽, 이가완, 정약종, 혼재 등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상의하여 명례 동리 김범호 집을 신앙 집회소로 정하고 정기적인 신앙의 모임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되었다. 예, 요거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좀 이따 읽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앙활동은 아까 제 평등산과 내대 신앙은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고, 특히 어떤 계열의 이제 신학자들 중심으로 하는 남인 계열. 특히 남인 중에 근기 남인 출신들. 그래서 정약운이나 정약전이나 정약종, 정시영제들. 그 한때 정약용도 그 천주교를 받아들였다고요. 그냥 물론 이제 나중에 배교해가지고 이제 버렸지만, 자,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정조 때죠. 처음에 정조 때는 그렇게 천주교 유포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타격도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 왜냐면 여기 천주교를 누가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인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정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건 성리학적 가치관이 뚜렷해지면 자연스럽게 천주교는 없어질 거다. 그래갖고 이제 반각적인 자세를 했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건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례 문제 때문에 탄압을 받았어요. 네. 전례 문제는 뭐예요? 제사 문제죠. 그래갖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나 이외에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이제 그 유럽의 성교사들 볼 때는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조상에게 그 제사 지내는 것을 일찍 몰려온 거야. 우상 숭배온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나오잖아요. 영혼을 뭐라고 불려요? 우리가 신이라고 해서 신을 모시는 게 뭐죠? 신주단자예요. 그래서 이걸 뭐 가수 생각을 했는지 얘네들이 뭐 오해를 많이 했는지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 거죠. 전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때 처음으로 천주교가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조가 이거 안 건드리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건든 사건이야. 근데 이 신해박해라고 이제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등장한 신해박해보다 그냥 그 관련 당사자였던 그 사람만 처형을 시켜요. 그래서 윤지춘과 그 관련된 사람들만 처형시키고 그냥 말거든요. 이걸 뭐 정치적 사건으로 뻥튀기 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서 이제 신해박해를 이제 볼게요. 신해박해는 정조 때 전국 진사년 윤진춘이 신주를 소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문에도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신주 소각 사건이 상당히 큰데 그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부모가 죽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일단 육체는 어디에 묻어요? 무덤에 묻죠. 망은 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은 귀신이 있다고 보고 그건 어디에 모셔두죠? 신주에다 모셔둬. 그래갖고 신주에다 몇 대까지 자기 기준으로 해서 4대까지 모셔두죠. 왜냐면 그때까지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신주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이거 뭐 일본 사대가뿐만 아니라 양반들도 그렇고 사대가뿐만 아니라 왕실도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이나 그 병자호란이 터질 때도 항상 챙겨오고 가는 게 뭐야? 신주단지잖아. 응? 마찬가지로 사대부도 그렇고. 근데 그런 신주를 불태 없앤 거야. 그 내용을 보면 이거 주변 사람의 술과 음식을 차려놓은 것은 천주에 금하는 거다. 풍물을 호도하려면 살아있을 때 호도하는 거지 왜 그 신주단지에다 모셔놓고 호도하냐. 대단히 합리적인 방식인데 지금 입장을 때 상당한 건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건데 그 당시의 입장을 때 상당히 완전히 상가 오륜 저버리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 조선사에 상당히 파급력이 크니까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윤지추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 몇 명만 처형시킨 선에서 하고 이것을 뭐 남인 일대나
이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하시지는 않아요. 이때까지는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시네마키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97페이지. 자, 거기 이제 그 1197페이지 읽어볼게요. 442번도 관련된 내용인데 너무 많으니까 441번을 한번 읽어보죠. 1197페이지 441번. 윤지충 권사위원을 사형에 처하는 한편 홍문관 소장의 서학서를 소각하고 천주교 서적 소지자를 장익타석죄로 유배시키는 등 천주교의 전파를 억제하는 데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부광인 정조와 남인대상 체제공의 경우 정학을 강화시키면서 사학은 자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에서 온건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이상의 대책이나 후방 통제의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일단 육포는 천주교는 교세를 더욱 확산하여 국경 주도의 배려에 의하여 조선 천주교 교회를 위한 최초의 사목 담당자가 되는 중국 신부 주문무가 입국하여 활동함에 따라 4천이었던 신도수가 수년 후에 1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예, 이거 그대로 또 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퀴를 보죠. 두 번째 바퀴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유바퀴라고 하죠. 신유바퀴.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신유바퀴는 순조 1년 때 1801년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정조가 죽고 순조 1년이면 누가 통치했던 시기죠? 정수환호. 그래서 정수환호 순천전기인데 요때 벽파가 실권을 장악했어. 그래서 벽파가 이제 그 시파를 공격. 시파는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정조의 개혁세력과 연결됐죠. 특히 남인세력들이 많은데 이 남인세력 중에 완전 천주교인들이 많아. 그래서 이 천주교를 대상으로 이제 일종의 그 천주교를 빌미로 한 정치적 탄압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정약용이나 정약종 같은 그 사람들은 유배를 가잖아요. 그래서 시닥이 퇴조되는 계기가 됐다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시닥을 집대로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왜 그러냐면 요때 강제로 유배 가잖아. 한 20년 동안. 할령수도 뭐야? 제자들이 책을 썼거든. 그래서 그 시각을 집대성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그 사건인데, 하여튼 정치적 탄압을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탄압받고 항사형 백서 사건이 발생이 되죠.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기초윤거 1197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주 443번 그 신유사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읽어볼게요. 신유사옥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는 당시 성리학적 지배원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새로운 원리를 추구한 일부 진보의 사상가와 국가국 무기력한 지배 체제에 반발한 민중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18세기 말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특히 1794년 천국인 신부 주문모가 국내에 들어오고 천주교도에 대한 정조의 관대한 정책은 교세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거리와 유교적 인식을 거부하는 천주교의 확대는 유교사회 일반에 대한 도전이자 지배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때문에 정조가 죽고 이른바 세조 정권기에 들어서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1801년 정월 나이 어린 순조가 왕이 오르자 섭정을 하게 된 정순대비는 사교, 서교를 엄금 근절하라는 금함령을 내렸다. 이 박해로 이승훈, 이가완, 정혜용 등의 천주교도와 진보적 사상가가 처형 또는 유배되고 주문모를 비롯한 교도 약 100명이 처형되고 약 400명이 유배되었다. 이 신유박해는 급격히 확대된 천주교세의 위협을 느낀 지배세력의 중주 탄압이자 또한 이를 구실로 노론 등 집권 보수 세력이 당시 정치적 반대 세력인 남인을 비롯한 진보적 사상과 정치 세력을 탄압한 권력 관심의 일환이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퀴가 뭐냐면 기해박해요. 이 기해박해는 헌종 5년 때 일어났던 건데 그 당시 이제 그 실권자는 누구냐면 벽파였죠. 벽파인 푼양조 씨가 실파였던 이제 안동기임 시대를 이제 제거하려는 목적의 정치적 이용한 사건이 기해박해다. 그래갖고 이제 척사 유음을 발표해서 유음이라는 건 임금이 이제 그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낸 칙령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천주교에 대한 어떤 언급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요때 많은 사람들이 또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프랑스 신부와 이런 사람들을 처형을 시켰다. 그래서 여기 정화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화성이라는 사람은 뭐는 정약종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갖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날 세부 정치기 때 이제 이런 박해 사건을 보면 되게 정치적이야. 그래서 되게 시파는 별로 박해를 안 해요. 시파가 집권을 할 때, 안동김 시대. 언제? 벽파들이 집권을 할 때, 벽파가 누굴 공격하게 해서? 시파를 공격하게 해서 천주교 박해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오늘날은 공안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박해가 병인 박해죠. 병인 박해. 병인 박해가 언제 일어났죠? 고종 때 일어났죠. 대원군이 주도해 일으킨 건데, 그것 때문에 병인 양요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이제 뒤에 대원군 정치할 때 좀 얘기해드릴게요. 하여튼 4대 박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지도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404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천주교가 왜 널리 확대됐나? 그거는 이제 천주교가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학 안에는 이제 서양 과학기술, 천문학, 지리학, 수학, 의학 같은 여러 학문들이 포함했고, 이런 서학의 과학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평행이 뛰어난다. 그래갖고 그때 제한 지식인데 남인들 중심의 호기심을 공부했다가 이것이 이제 서학 안에 종교인 천주를 보고 상당히 맞아 떨어진 거지. 특히 남인들은 그 성리학도 받아들였지만 모도도 플러스시켰죠. 육경, 그 고대 유학이죠. 육경을 중심하는데 이 고대 유학에서는 무슨 체제가 있냐면 보통 성리학은 하늘을 뭘로 해석해요? 천리로 해석하죠. 천리. 천리는 뭐예요? 인격신이 아니라 법칙이야. 원리나. 근데 이제 그 고대 유학에서는 뭘로 해석하죠? 천은 상제로 해석하죠. 상제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인격신이야. 자기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도 벌을 내릴 수 있어. 근데 이 상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비슷하죠? 사랑이 하나님과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남인 계층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도 아테오디치가 천주시리라는 그 책을 쓰잖아요. 천주시리의 의미는 뭐냐면 천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것은 예전에 고대 유학이었던 상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늘에 나오는 건 이치를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건 하나님을 해석한 거다. 하나님 상제에 맞다. 그래서 너희들 새로운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죠? 기존에 너네 상제 그 숭배 사상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천주를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천주교가 또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평등감, 남녀 평등감, 모든 하나님 앞에서 남녀나 신분이나 계급이 다 평등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층민에게 널리 확산이 됐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천주교 박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쭉 있고 이 앞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404페이지 첫 번째 문단만 읽고 넘어갈까요? 처음 조선에 들어올 천주교는 은혜하게 대합하죠. 네. 처음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는 서학으로 수용되었다. 서학은 16세기 이래 중국과 조선에 전래된 서양의 과학기술과 사상체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당시 동양에 주파된 서양의 과학기술은 천문학, 지리학, 수학, 의학 등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었고 사상의 측면에서는 스콜라 철학과 카톨릭 신학을 기초로 한 기독교 사상이었다. 서학은 중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던 서양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번역한 서학서에 의해 조선에 소개되었다. 서학의 과학성은 기술 관료들의 천문, 역산에 대한 효용성으로 주목을 받았고 실제 만국지도, 천리경, 자명종 등은 의식의 전환에 기여하였다. 한편 정계에서 소되어 있던 제한 지식인들은 학문적 호기심으로 서학의 종교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침내 새로운 가치 체계에 동의하여 신앙 운동을 이끌었는데 그것이 전통적 가치 체계와 대립하면서 탄압을 받게 되자 동양의 학문과 동일한 범주 안에서 이해되던 서학의 과학성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1784년 이후에는 서학이라 하면 천주교 신앙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수련에 대한 시학자 인식을 보죠.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신학자에서 모두 다 천주교에 대해서 포지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천주교 받아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전면 배경론자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익이야.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천주교는 되게 배격이야. 근데 이익은 뭐죠? 서양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익은 천주를 보면서 이제 천주시를 읽고 그걸 딱 보니까 이거 허망된 종교다. 그래서 그 뭐냐 천주교의 청당 지옥서는 불교의 윤회생활 발전 세상을 현혹하는 종교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주교 그 서학은 받아들이겠지만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겠지만 천주교는 안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우담이나 안정복인데 이 안정복도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죠? 이 사람은 이익의 제자죠. 근데 이 안정복은 그러니까 아예 전면적으로 배격한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술 문명도 배격하고 당연히 천주교도 배격하죠. 그래서 천황문답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천주교를 이제 배척하게 쓴 책이거든요. 천황문답의 내용 보면 유교적 입장에서 이제 문답 형식 천주교 교리를 비판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청강 지옥설을 믿어 현실의 어떤 고통을 뭐냐면 엮어갖고 이제 해가지고 금수의 세계를 인식하게 하고 현실을 금수의 세계를 인식하고 하고 자신이나 세속사를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청강 지옥설만 뭐냐면 떠들어대면 현실 문제는 뭐야? 무시할 수 있죠. 그리고 오직 지금의 고통 문제를 현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뭐만 생각해? 천국만 생각해. 지옥만 생각해.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죽은 후에 천국 갈 거만 생각하는데 문제라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난 합리적이에요. 저도 많이 동감하거든요 이번에. 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수용론자들이 있어요. 예. 이벽이라는 사람이 있고 건철 씨는 아예 그냥 믿었죠. 이벽 같은 사람은 이제 하도 그 천주를 믿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그 부모 유폐했어 얘를 집에. 그러니까 유폐를 하니까 이게 저항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자살하죠. 그래서 나중에 천주교에서 이제 우리나라 순교자 명단을 해갖고 성인을 이렇게 받도록 했는데 이 사람은 천주교 명단을 빼버렸어. 왜 그랬어요? 자살했잖아.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원이 회복되지 않는데 하여튼 정양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이제 수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수용을 했는데 뭐야? 나중에는 버렸어. 이 사람은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일부 한때는 또 천주교 신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또 수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익의 제자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안정복하고 정양훈이죠. 그러니까 안정복은 그 서학 자체를 아예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우 우파 그 다음에 정양훈 그 서학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학까지 받아들이고 이거는 그 뭐냐면 좌파 이렇게 이제 분류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원적 인식은 뭐냐면 주로 이제 중상주의제 학파들인데 홍대원이나 이동구, 박지원, 안정복, 박재가 이런 사람들인데 안정복은 이제 여기서 빼세요 이거 왜 여기서 이러지? 네. 그래서 북학파 홍대영, 이동구,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인데 과학기술은 수용해요. 근데 종교 윤리는 거부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러니까 요 측면에서 이익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이원적 이익도 뭐예요? 서학 자체는 받아들이죠. 근데 서학 안에 있는 천주교는 거부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류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이거 근거표는 이제 이건 나중에 각자 읽어보시고 근거표 보면 1196페이지에 줄 439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안정권 청학 응답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시간 되실 때. 그래서 천주교 비판 내용도 적어놓은 거야. 문답 형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그 101페이지 15문제 풀어볼까요? 자, 김 교사는 다음 교수학습 지도안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다. 밀주치 기획과 위험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기획부 시각적 이익의 제자 중에 서양 과학기술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연구한 인물들이 등장했다. 이거는 좌파였던 누구죠? 정영욱이죠. 예. 그럼 기획의 대표적인 인물로 유목인과 이수강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거 틀렸죠? 그 유목이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수강은 일단 시기적으로 이게 전 단계 시대야. 전 시대 16세기 중반이나 17세기 초기 때문에 이익보다 선배죠.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 맞아. 제자였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요게 이제 그 이목이라는 사람은 이제 뭘로 유명하죠? 어유야담이라고 해갖고 글 썼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수강이 유명한 사람 있죠? 지봉유술. 천주시를 그게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앞뒤가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주교를 신하고 수용한 인물을 소개했다.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 사학에 관련 내용을 발췌해 보여준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그 뭐하는 책이에요? 역사책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천주교 싫어했어. 천주교뿐만 아니라 서학도 싫어했죠. 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리학적인 어떤 인식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사 강목에 반영이 돼요. 강목책 형식으로. 그래서 그거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천주를 배척하기 위해 쓴 책 쓰라고 하면 무슨 책을 써야죠? 천학 문답이라는 책 있죠. 그래서 이제 유교적 입장에서 총 31일 문항에 거쳐서 문답 형식으로 천주 교리를 비판했던 그 내용이고, 후에 이제 그 제자 그 스승이었던 이익과 마찬가지로 청당 지옥설을 뭐냐면 상당히 비판했죠. 예.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베이징의 정치 고인이 된 인물이 기국하여 천주교회를 처음 설립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자, 김대근은 그 조선 최초 신부가 되어 돌아온 후에 교인주주 구성을 강조했다. 요거는 아니죠. 요건 정조 때 누굴 말하는 거죠? 이순훈을 말하는 거죠. 1783년에 북경에 가서 서양으로부터 서양 신부로부터 세를 받고 와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웠죠. 예. 그 다음에 리를 보면 신해박계가 일어난 원인을 설명한다. 자, 신해박계가 언제 일어났어요? 영조 때 일어났죠. 정조 때. 네. 예. 그래서 진산사태라고 이제 진산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순조 때 안동김 세력이 남해를 탄압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순조 때 일어난 것은 그 뒤에 신유박해죠. 신유박해 내용도 틀렸네. 안동김 세력이 남해를 탄압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자, 홍성대왕국의 천주교를 받기를 빌미로 외국 군대가 우리 영토를 침략했으며 이때 문화재를 반출했다고 설명한다. 예. 요거는 이제 그 병인 양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갔다가 침략했다가 전적수상석에서 패배한 후에 양현수에서 패배되죠. 문수산성에서 패배한 후에 돌아와서 하프리로 강화도성을 불타 없애고, 그 다음에 외교장갑도 불태웠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때 차를 거의 불태우고 70건 정도 남았다고 하죠. 그걸 다시 가져갔어. 집어가서. 그래갖고 지금 있다가 나중에 그 외교적 도서가 돌아왔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1번, 2번, 3, 4번은 이게 문제 좀 어려운데 5번은 금방 풀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금방 찍어낼 수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천주와 관련된 부품을 봤고요. 자, 동학을 보죠. 동학. 자, 동학은 왜 동학이죠? 서학이 천주교에 반발해가지고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예. 동학을 세웠던 사람은 이제 누구예요? 이 사람은 최재우죠. 그래서 몰랑 양반이었던
최재호가 창시했다. 그래서 최재호의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 이름은까지 기억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냐 경상도 사람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뭐냐면 말년에 그러니까 60세인가 60대 중반인가 30대 초반에 가부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거기서 짝짝꿍해가지고 난 얘가 그 최재호인 거야. 그러니까 최재호는 이미 이제 가부 재간의 자손이기 때문에 뭐예요? 가부 시험을 아예 일찍부터 포기했어 그냥 이 사람은. 왜냐면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만든 종교가 동학이죠. 동학. 자, 동학의 학상 배경을 이제 보면요. 지배체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성리학이나 불교의 사회 지도가 상실되고요. 또 서양의 정권을 유기식 고조할 때 올락 양반이었던 최재호가 창시했다. 자, 그 다음에 사상을 보면 기존의 종교를 다 플러스 시켰다 보시면 돼요. 유교, 불교, 성교. 성교는 도가 비슷한 건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셔머니적인 어떤 성격이 되게 강한데, 요 대표적인 게 이들이 이제 할 때 부족과 주술을 되게 중요시했대요. 그죠? 그래서 궁굴우울이라는 부족 후대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주술에서 강제 창생이니 불효장생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 그 약간 이제 뭐냐면 미신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할 때도 그 뭐냐면 그 농민군대에게 이제 그 뭐냐면 정봉주가 뭘 붙였냐면 궁궁 그 의인한 부족을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붙이면 총을 맞아도 그냥 안 죽고 총이 다 비켜날 거야 총알이. 근데 이제 이런 미신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다음에 주기론 귀신을 강조하자. 귀신을 기도에 속해서 귀신을 매개로 사람과 하늘이 하나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내천, 시천주 이런 사상이죠. 그래갖고 이제 인내천 사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이 꼭 하늘이다. 사이연천이라고 해서 사람은 하늘처럼 다르다. 그래서 인간 평등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웠고 하여튼 있는데 인내천, 그 다음에 포천계법, 보고간민 등등인데 보고간민은 좀 알아두셔야겠죠. 보고간민은 뭐예요? 예? 나라를 튼튼하고 민중을 안정시킨다.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기치 중에 하나가 보고간민이죠. 근데 시천주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은 꼭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이죠. 사람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고. 네. 이렇게 이제 해서 만민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최재호는 나중에 그 뭐냐면 폭세무민한 이유로 이제 처형을 당하고요. 네. 그래서 이 최재호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부수운동을 펼쳐요. 교조 신원운동을 펼치죠. 근데 최재호까지는 그렇게 학대시키는데 큰 봉헌을 못했고 이게 이제 동학농민을 학대시키고 조직망을 연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최시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시형은 최재호는 그래도 좀 지식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최시형은 일자 무식해요. 한문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상당히 조직적인 어떤 그 조직망을 세울 때 큰 공을 냈어. 이 사람이 머슴 출신이었거든요. 예, 그 되게 무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능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삼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직망을 다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포적재단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망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교단 체계함이 동학교도에 크게 학살했던 사람이 제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라는 사람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쓴 책은 아닌데 그 밑에 이제 제자들 있었겠죠. 그걸 잘 모르니까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죠. 동경대전은 이제 그 한문체로서 시자층을 보급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용담유사는 이제 한글 가산치로 민중들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원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엘리트 계층하고 그 다음에 민중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단 조직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포적제. 그래갖고 이제 포적제가 이제 동학교도의 어떤 학사에 크게 기여하는데 법소대였고 충주에 중앙기구가 있고요.
각각의 도서를 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포나는 기본 단위를 넣어서 책임자를 적주하겠다. 그래갖고 있는데 이 포접제 조직을 통해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예전에 9년 단위의 어떤 농민반영 성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9년 단위 넘어서 도단위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것이 포접제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두 가지 흐름을 보죠.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나중에 이제 북적인 남주군이 일제강점기 때 98, 18이 이렇게 하는데 되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넘어가 보죠. 자, 하나는 뭐냐면 현실타협적인 종교지향적인 흐름이에요. 또 하나는 정치 사회개혁적인 어떤 흐름이거든요. 예. 그 현실타협적인 종교지향적인 흐름은 최시영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사회개혁에서 이제 보는 게 1880년 이필제의 난이 있어요. 그 이필제의 난은 이제 그날 영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이필제가 그날 그 대원군 때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신원운동을 핑계로 최시영을 설득해갖고 이걸 반란 일으키자. 근데 최시영도 혹 해가지고 했다가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 혼자 그 뭐냐면 그 영해 지역의 가나를 습격해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탄압받았는데 이필제의 난은 이제 사회개혁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최시영 같은 사람은 대단히 이제 뭐냐면 그 교단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 대중화시키는 데 크게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종교는 그러니까 동학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된다? 종교에서 머물러야 된다. 이걸 모두 정치운동이 사회운동이니 이런 거에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더니 이제 1890년에 어디와 연결되죠? 북적과 연결돼. 북적. 그래갖고 이제 그 북적은 동학 핵심 세력인데 신원운동을 주도를 했죠. 3대 집회, 종교 차원에서만. 근데 이걸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시킨 것이 정봉주 같은 전라도 쪽의 남적 계통이죠. 그래서 보훈이나 군부 집회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집회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동학운동이 일어날 때 북적과 남적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북적 같은 경우에는 최시영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정치적 운동에서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적 운동에서 끝나야 되는데 정치적 운동을 확대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다가 2차 분기 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세 세력과 막기 위해서 결합이 된 거죠. 예. 자, 근데 이것이 이제 1900년대 구한말 때도 드는데 현실타협적인 모습을 보는 게 이용구죠. 이용구도 예전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친이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친일적인 조직이었던 뭘 만들죠? 시청교를 만들죠. 그리고 또 정치사회적 개혁에 대해서 이제 보면 그 시청교에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로 만든 거가 송종의 천도교죠. 그래서 종종의 동학을 이름을 고쳐서 뭘로 만든 거야? 천도교 만든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천도교 안에서 또 신파와 구파가 나와. 그래서 신파는 좀 현실 타협적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체니이고 이 사람은 일본과 타협을 해갖고 뭐와 연결됐다고 했죠? 자치로. 그래갖고 이제 신간의 우파와 결탁 분열 원인을 제공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구파들은 뭐예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죠. 그래갖고 이제 끝까지 싸우자.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동학 안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종교적이고 현실타협적인 어떤 성격과 또 하나는 정치 사회개혁적 성격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동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동학 자체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저기 그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 자체가 나오죠. 동학의 뭐 교리나 이런 것은 안 물어봐요. 예. 자, 그럼 농민봉기를 볼게요. 농민봉기. 잠깐 이거 하기 전에 너 니베들 교과서 한번 보고 이렇게 동학 부분을 읽고 넘어갈게요. 자, 니베들 교과서 183페이지 보세요. 자, 니베들 교과서 183페이지 자,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 있는데,
사회에 동학이 급속히 전파되거든요. 동학은 1860년 경주 출신의 몰락한 양반이 최재우가 창시하였다. 동학은 유불선, 삼교의 장점을 취하고 천주교의 교리도 일부 받아들였으며 샤머니즘의 부적과 주술도 인정하였다. 동학은 하느님을 모신다는 시천주 사상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동학은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없고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이 존중되고 노비 제도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였다. 또한 신앙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를 개혁하고 일본과 서양 국가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주장도 펼쳤다. 동학의 반봉건적, 반침략적 성격은 농민과 천민은 물론이고 유생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동학이 상남 일대의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교세가 커지자 정부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시킨다는 죄로 교조 최재우를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이대 교주인 최시영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 교리를 정리하고 호적 등 교단 조직도 갖추었다. 동학은 최시영에 의해 충북 보은을 중심으로 삼남 지방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까지 퍼져나갔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임술 농민봉기를 이제 볼게요. 자, 임술 농민봉기를 이제 보는데 그 농민왕조의 배경을 보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자, 일단은 탄강오리의 부정심화. 네. 그래서 중추적인 어떤 먹이사슬이 형성되는데, 특히 이제 19세기 때 들어가면 그 비변사에서 이제 그 지방 수령지를 갖다 판다고 했죠. 메가메주에서 수령지를 사면 그 밑에 자기 본전을 찾기 위해서 또 수탈을 하죠. 그럼 이제 중추적인 먹이사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정의 물약, 이 경제적 배경이죠. 사회 분할 구조, 그 다음에 농촌사회 피폐, 농립파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때 이제 상황은 그 빈부 구곤이다 그래갖고 그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뭐예요? 다 핍박받아. 그래서 예전 요공이나 있는 사람도 뭐냐면 핍박받고 수탈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강과 민의 대립 체제가 형성됐던 시기가 이때 요 시기였다. 농민의 항쟁의 양상을 보죠. 농민들이 처음부터 반란을 일으켰던 건 아니에요. 이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들도 크게 손해본다는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총운동을 했어. 소총운동은 뭐예요? 가나에 가서 청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합법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벽서인데 이 벽서는 뭐냐면 계속 남을 비방하거나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 붙여요. 계신 분들. 그래서 그 조선왕조실록에는 그게 그 붙였다고만 하지 붙인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대충 이제 왜냐면 이런 개서들은 내용을 안 적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이제 항조나 거셀레. 항조는 뭐냐면 지대 납부 거부. 지대가 아니라 이제 지세 납부 거부죠. 엄밀히 항조를 지세 납부 거부인데 아니 지대 납부 거부죠. 네. 그리고 향양이라고 해서 지세도 납부를 거부하죠. 향조는 지대, 향양은 지세 이렇게 이제 하고 거세인데 거세는 아까 치면 향양이죠. 이거는 세금 납부, 지세나 이런 그런 것을 납부라는 걸 거부하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걸 거세? 그래서 거세 남자의 생식기자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한자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안 되면 이제 뭐야 마지막 단계 가서 농민 봉기를 한 거야. 처음부터 봉기를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볼 게 뭐냐면 소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까지는 뭐냐 요공인이나 이런 사람이 참여했어. 근데 벽서 항조 이렇게 넘어가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왜 그러죠?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지주제 타파, 자신의 어떤 기득권 건드는 내용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때는 도가 섭번인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경래의 난을 보죠. 자, 홍경래의 난의 정확한 연도를 파악해서 몇 년? 1811년. 그리고 앞에 언급한 신유박해는 몇 년? 1년. 1801년. 그래서 그 한국사 통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 신유박해 배경에 홍경래 같은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졸면 썼거나 자기가 잘못 알고 썼거나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교수들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틀린 내용도 있는데 그 비판적 읽을 필요가 있고 빼버리면 되는 것 같고. 자, 홍경래 난과 관련되어 갖고 이제 그 보면 이걸 이제 북한에서는 평안도 농민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란 자체가 뭐예요? 반란이잖아. 근데 이 반란이 아니다. 이거는 농민전쟁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자, 내용을 보면요. 지역차별의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서북 지역민에 대한 어떤 차별정책의 반발, 그래갖고 이제 조이충의 난이나 세배 이시의 난과 어떤 성격이 동일한 건데, 그것은 이제 거기 홍경래의 난이 일어날 때, 그 뭐냐면 병문에서도 볼 수 있죠. 조정에는 간서지방을 벌였다. 심지어는 권문의 어떤 노비들조차도 우리 사람을 보고 평안도 노민하면서 우리를 무시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한경도 같은 북한 지역 사람들, 한경도 북한 지역이나 평안도 사람들은 이주 제한이 금지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평안도 한경도 사람이 뭐 경기도 항해도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그 당시 못 내려가.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자기가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이 한정돼 있어.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간에 허가를 맡아야 돼. 그건 이제 뭐냐면 그 간서나 강북 지역이나 그런 지역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3인 정책이 갖고 막 이렇게 조선 전초기 때 이렇게 막 이주시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주시켜놓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밑으로 못 내려게 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북 지역의 이제 양반들은 또 같은 양반에도 또 차별을 받았죠. 똑같은 양반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다는 거. 자, 경제적 배경 보면 세도 정권의 약탈인데 그 당시 평안도 지역이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되게 잘 살았던 지역이야. 왜냐면 여기 대청구역이 중심지예요. 강산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무역을 통해서 그 뭐냐면 부도 많이 추적했어.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상당히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죠. 왜냐면 평양감사가 상당히 그 지역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인류 지역이라 갖고 그 지역의 물자들은 뭐예요? 사심접대나 국방일수지 중앙 안 보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평양감사 지역이 상당히 고가였어.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많은 거다. 그만큼 이 말은 평양감사라는 지역이 상당히 높은 그 지역이었다. 상당히 실익이 있는 지역, 그 감사지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세도 정권의 약탈이 더 심한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벌 이유해갖고 세금을 약탈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흥 상공업자 일반 고통을 가중하고 상공업계가 위축되고 재정도 파탄나고. 평양도민들은 되게 불안하겠지. 왜냐면 대우도 안 해주고 차별해주면서 약탈할 건 약탈하려고 하고, 또 불만이 이제 가득 찼겠죠. 자, 주도 세력을 보면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제 몰락 양반 이렇게 돼 있는데, 홍경래를 실제 몰락 양반은 보진 않아요. 최근에 학계에서는 잔반계처럼 보진 않거든요. 네, 교과서 통문에 그렇게 서술돼 있는데 잔반계처럼 안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시험을 좀 봤다. 근데 과거 시험은 몰락 양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손가락 정도야 뭐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홍경래를 몰락 양반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부유한 평민 정도 이제 보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이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어. 영세농민, 중소상인, 감산노동자, 이렇게 해서 평안도 가산에서 본 게인데, 처음에는 이제 주도했던 것들은 이제 홍경래와 그 다음에 이제 강산업자, 중소상인들이 강산노동자들 뭐냐면 돈을 사가지고 이제 용동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부려가지고 이제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부군이 탄압을 하면서 이제 정부군이 이제 공격하면서 빠른 시에 진압하다 보니까 그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민들 찾아서 죽이는 거야, 막. 그러니까 농민들이 분개하잖아. 나는 거기 참여도 안 하는데 왜 거기에 뭐냐면 같이 묶어가지고 공격하고 죽이니까, 그 분노해가지고 처음에는 강산 노동자 층이었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어디에 붙게 돼요? 홍경래나 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군이 강산 농민층에서 강산 노동자에서 농민층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경과는 처음에 잘 나갔죠. 뭐 선춘, 정주를 점령하고 청춘강 이북 지역을 다 잡았고 했지만 어제 지도층의 내분을 계기 위해서 패배했고, 특히 중앙에서 누가 내려와요?
전국에 내려오죠. 전국에 패배했다. 그래서 전주성 전투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고 거기에 가담한 한 몇천 명을 죽였다, 수천 명을 죽였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고개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조선시대 때는 지방군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지방군은 상당히 약했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초창기 때는 막 학살이 돼.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중앙군은 진압이 되고요. 특히 중앙군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죠? 하얀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발달된 하얀 무기. 여기까지 있는 것들인데 하여튼 의의를 보면요. 중세 체제를 붕괴를 촉진시키고 농민층의 어떤 정치적 각성을 농민의 어떤 정치적 각성을 높였다. 그래서 나중에 반봉건적인 어떤 투쟁의 영향이 미쳤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밀란이죠. 밀란. 예. 그래서 이제 밀란인데 엄밀하면 지금은 이렇게 밀란 쓰는 것도 있지만 임술농민봉기라고 하죠. 임술년에 1862년에 이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밀란이라고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지배층 입장에서 좀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때가 어떤 때죠? 철종 때죠. 철종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최고의 농민 투쟁이었고 경상도 단성을 시작해서 진주성을 점령했으며 이걸 계기해서 이제 그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예. 그래서 그 밀란의 원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정치적으로 뭐예요? 경제적으로는 삼정의 밀란, 그리고 세도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지주주의 전호주의 모순의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 등등에 갖고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 밀란의 원인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초기 그 특징은 뭐냐면 초기는 항해를 중심으로 됐어요. 이때 항해라는 것은 새로운 항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도해니, 이해니 이런 항해들인데 요 항해를 주로 했던 계층 요 부민 계층들이고 그렇지만 이들은 여기까지만이야. 봉기는 누가 했죠? 농민들이. 봉기 때문에 빠졌어. 이 사람들. 네. 지주 전원제나 신분제 타파 같은 것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으니까 빠졌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그 이들 계층이 요 부민 신양 계층들이 근대 국가의 권력을 창출하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요 일본 농민은 독자적 조직 기반 위에서 한계인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도 나누는 이제 뭐냐면 그 대부분은 독자적 조직을 상장으로 이끌지 못했다. 그래서 뭐 한계가 있다고 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 독자적 조직 중에 하나가 예전에 초곤이라는 있죠. 초곤. 그래서 초곤들이 독자적으로 항쟁했지만 대부분 독자적인 어떤 그 항쟁을 이끌지 못했다. 일부만 그랬다. 일부만. 그러니까 일부 농민들이 있지만 독자적 기반 항쟁을 이끌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밀란에서 이끌었던 촉발점이 됐던 밀란이 어떤 밀란이죠? 진주 밀란이죠. 진주 밀란.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농민분기 학살 계기였는데 이 진주 밀란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한국의 부족분 있죠. 그 한국의 부족분을 6만 냥을 도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차피 자기가 돈 내야 되니까 이게 대해서 불만이 터져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진주 밀란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대응을 보죠. 정부의 대응은 처음에는 이제 관리를 파견했어요. 안핵사를 파견했고 농민의 욕구를 일단 들어줘. 그리고 문제가 된 관리나 아전을 파직시키고 밀란을 이제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좀 진정되면 누굴 처형시켜요? 공기 중무자를 찾아서 처형을 시켜. 그래서 있고. 근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 이게 도저히 안 되거든. 일일이 다 중앙에서 군대 파견해서 진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뭘 설치하죠? 3점 2점청을 설치하죠. 네,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의의를 보면 경제적인 측면 다음공권을 추구했지만 공권 통치체를 부정하는 공권적 정치의식을 표출했다. 그래서 이때 다음공권을 주장했던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좀 예리한데 그때 이제 반공권을 주장했다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반공권이 얘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우리가 보통 신분제나 지주의 철폐, 경작 유전 이런 걸 이제 있지만 실제 그들이 주장했던 건 부세제도 요구거든요. 개혁 요구야. 지금 삼정의 문란이 개선돼 있으니까
부세제도를 개혁하자. 그래서 요 요구에서 끝쳤고,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했어. 9년 단위 넘어가지 못했어. 그리고 수령도 죽이지까지 죽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수령은 죽이지 않고 그냥 아전층만 죽이고, 수령은 뭐죠? 9년 받고 내보냈죠. 왜냐면 수령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왕의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게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고 뭐냐면 나쁜 관리를 처단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처단도 죽이는 게 아니라 수령 같은 사람들이 내보내고 밖으로 쫓아내고 그 정도야.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이들도. 예.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르스라고 했거든요, 농민군이. 근데 그걸 이제 그 부세제도 개혁 말씀을, 이것도 맞지가 않아. 지향이라는 것은 뭐죠? 그 요구 밑에 깔려있는 어떤 역사의 반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뭘로 달았냐면, 저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한금박지가 그도 뭐냐면 지주전호제의 모순을 개혁하자. 신분제 개혁 이렇게 달아놨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저는 한계를 이제 보자면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한계는 뭐였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토지 소유 해체나 신분제 폐지 같은 것도 요구한 게 아니라 주로 어떤 것을 요구했다? 부세제도 개혁에만 요구했고, 무슨 조선왕조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9년 단위의 항제밖에 못했다는 것. 전국 단위 조직을 못하고. 그래서 이 전국 단위 조직이 가능했던 건 언제 때냐면 동학농민운동 때요. 네.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근데 의의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교과서다, 그러니까 교과서 시험용 의의예요. 만약 의의 쓰려면 이거 쓰면 되는데, 만약에 그 한 개 쓰려면 제가 아까 지금 불려준 거 있죠? 그걸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정의 문란의 해소 논의 결과를 보죠. 자, 이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철종이 이제 전국에서 막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철종이 무슨 조치를 했냐면, 이제 그 포고를 했죠. 그러면 개혁안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응했다 해가지고 뭘 내냐면 응지상소를 내요. 응지상소. 그래서 응지상소를 보고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응지상소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 삼정의 문란 자체는 그 자체가 교감이 없고 다만 운영사의 폐해만 생긴 거다. 그래서 삼정을 유지하되 운영 방식을 개선하자. 두 번째 개혁안은 삼정의 중심을 아는 세제를 전면적으로 다 개혁하자.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밀란을 체제 모순을 파악한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조사행정뿐만 아니라 공무원제도의 어떤 경제제도, 지주전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만 뭐죠? 밀란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향이라고 할 때는 그 농민군의 지향이라고 할 때는 요 세 번째 상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면적인 요구와 달리 그 지향의 이 세 번째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결국에 정부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의견 중에 어느 걸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삼정은 문제가 없는데 그 운영 방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박 교수의 건의를 받아서 설치한 간청 이름이 뭐죠? 삼정 이정청이죠.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전정, 군정, 항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정은 뭐냐면 종래 폐단으로 지정된 각종 사항을 금지하죠. 그 백지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 양전은 필요하다 실시할 수 없다고 결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전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거죠? 양반 지주들. 이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 미봉식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군정은 뭐냐면 종전의 여러 폐단 금지만 강조해. 그냥 만료만. 만료만. 그 다음 항복은 항복 자체를 폐지해요. 요거는. 그래서 토지에 부과시키는 파항기결. 이게 외워두셔야겠죠? 파항기결 뭐죠? 항복을 폐하고, 항복이 그 부세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앙재정을 쓴다고 했죠? 이 중앙재정 기능을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
부과되는 거죠. 토지 결. 그래서 하나는 기결에 반침을 했다는 거. 근데 이런 세 가지 조치조차도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상경 이전적 폐지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될 거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화는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지도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405페이지 펴보세요. 어, 405페이지. 자, 임수농림공기 있는데, 임수농림공기, 한번 다 읽어볼까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임수를 농민봉기 1862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밀란을 종칭하는 말 철종조 밀란이라고도 하며 주된 원인이 황곡의 문란과 관리들의 타막 등 삼정의 문란이 있었다고 하여 삼정의 난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민봉기의 바탕에는 생산력의 발달과 토지 및 부의 집중에 따른 민중의식의 성장 등 조선 후기 일련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깔려있다. 1862년 2월 4일 경상도 단성에서 일어난 밀란을 시작으로 그해 말까지 37차례에 걸친 밀란이 기록되고 있다. 그중 성주, 상주, 거창, 창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밀란이 발생했으며 제주에서는 3차례나 밀란이 일어났다. 이에 밀란이 일어난 지역은 적어도 70여 개 이상이라고 한다. 몰락 양반이나 전직관리가 밀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농민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초군, 즉 빈농이나 땅을 가지 못한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밀란이 3에서 5개월 중군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사실은 밀란의 발생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얻기 위한 항쟁이었음을 알려준다. 대부분의 경우 밀란에 한번 발생하면 2일에서 7일간 계속되었다. 봉기한 농민들은 관할을 습격해 장부를 불태우고 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었으며 창고를 열어 곡식을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서리배나 양반토의 집을 불태우고 곡식과 재산을 몰수했다. 밀란이 빈발하자 정부는 안핵사나 성무사를 급히 파견해 나눠 수습하고 민심을 회유하기에 힘썼다. 그러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탄관오리들 등의 비행을 밝히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밀란의 주모자를 체포, 구금하는 데 힘을 쏟아 오히려 밀란의 민심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에서는 밀란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에 있다고 생각해 토지 제도 등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가하기보다는 삼정을 바로 잡음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삼정 이전청을 설치하고 여러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밀란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삼정 이전청마저 얼마 가지 않아 폐지되고 옛 정책이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농민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았다. 네, 아까 그 홍경대에 나온 부분은 못 읽어봤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 비상교육 그 179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이제 홍경대 난 있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도 지역에서 지역 차별과 사회 동시에 저항하여 몰락이나 hunting의 중심을 배경하는 무기는 19세기에 일어난 대규모의 시작이었다. 당시 평안도 지역은 중등부역의 통로로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에 신흥 상공업자가 증가하고 관산촌에는 토지를 잃어 떠돌아다니는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평안도민을 차별하고 수탈을 늘리자 일선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몰락 양반인 흥경이나 서울 출신 우금치는 분관 경영, 인삼노역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무기한 군수물자를 준비하여 영세농민과 관산노동자, 풍파유동, 노비, 포상행 등 다양한 인생을 끌어모아 천여명의 동력으로 평안도 가산에서 봉기하였다. 이들은 탄관오리의 수탈과 서북인에 대한 차별반대를 주장하며 열흘 만에 삼천, 정주는 청천강 이북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송림전투에서 강군에게 패하며 정지성에서 저항하였으나 5개월 만에 진압되었다. 홍경래에 나는 세도정권과 지방 수령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농민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한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의외에도 사회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아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으나 관리들의 부정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홍경래 난의 한계가 보이죠? 그래서 세도정권과 지방 수령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농민들에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 이게 한계고요. 그 다음 그 임수농림 공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삼정 이정청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별표 표시되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삼정 이정청 누가 변했죠?
박규수가. 그 이름 외워두시고, 박규수가 그 외에도 양전실시, 군포제 개선, 한국 폐지를 논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박규수가 건의한 내용을 나올 수도 있죠. 두세 가지.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죠. 기출문제. 자, 거기 147페이지. 이 147페이지가 아니라 뒤에 풀어보고요. 보시면 83페이지인가요? 네, 83페이지 8번 문제. 83페이지 8번 문제. 자, 거기 이제 2002년도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그 임수 밀란 때 정부가 설치한 기구의 절목이다. 절목은 이제 오늘 법률 같은 것들, 시행세칙 그런 것들인데, 자, 이 밀란이 발생 근본 원인과 농민이 지향한 바를 쓰시오. 또 당시 시대적 과제와 정부의 대책을 한계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상점의 개선책이 나오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정정 부분에서는 은결조사하고 근데 양전 제외한다. 뭐 이런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분족은 종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그 한정은 여기 뭐 여기다 한국의 필요가 없애는 것은 한국 제철 폐지하는 걸 나온 게 없다. 그래서 한국 폐지한데 영구 형편해놓고는 한국을 폐지하고 그 부과세를 어디에 부과한다? 여기 있죠? 한국을 폐지하고 이걸 토지에 부과하는 이걸 뭐라고 써야 되죠? 상한 비결 조치를 하게 되죠. 이런 건데, 자, 요게 일어난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이것도 요번에 기출문제가 관련돼 있죠? 그 근본 원인이 뭐였죠? 수치체의 물량, 지주전의제, 신분제 이런 것도 쓰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향인데 이게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일본 이 밀란이 발생한 근본 원인다. 원인 썼지? 그 지주제 물량, 그 지주전의제가 신분제 바탕한 그런 것들, 그 수치체의 물량이 있는데. 그 농민이 지향하는 바를 써. 그러면 지향하는 바를 쓰면 부세제도 개선 요거 받지 않죠. 이게 근본 앞에는 지주제도의 원인에 대해서 좀 했는데 부세제도 개혁 맞지가 않아. 이거 지금 요구하는 게 뭐죠? 지금 지향은 그러니까 문제 발표 요구가 아니라 이게 뭐죠? 지향이잖아. 지향. 요거 쓰면 요거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 그래서 지향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반영됐냐? 그 당시 이제 응지 상소 견해 중에 세 번째 견해 있죠. 근본주의, 밀란의 근본주의 뭐냐면 공공제도, 지주제도제, 신분제 이런 걸 개혁해야 된다.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지향이라는 건 표면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걸 이게 요구라고 쓰면 그냥 부세제도 개혁은 틀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답안이 한금박지님이 달아놓은 답안인데. 예전 한금박지님이 이제 그 국선 이전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모 강사의 카메라 받고 이제 물러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2002년전까지 2003년부터 내가 기출분석을 하고 2002년부터 계속 기출분석을 해왔거든요. 이분이 이제 기출분석할 때 그냥 자기 의미, 생각할 답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좀 커넥션이 있어. 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그래갖고 그 출제 지나고 알아가지고 출제 지나서 정보를 빼앗고 답안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답안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얘가 그 정부 대책 안에서 이제 세 번째 부류와 관련돼서 얘기했던 것도 한금박지님이 제시했고, 예. 자, 그 다음에 시대적까지는 이제 토지제도 개혁, 신분제 폐지, 뭐 3조의 개혁 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부가 이걸 제대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밀란이 이제 체제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 한계는 아까쯤에 3정 밀란을 개선하고 3정 기준처를 설치했지만 결국에는 밀란이 잠재해지니까 어떻게 됐다?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안을. 예. 그래갖고 이제 요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요거 한금박지판 부분이 제가 나중에 요번 실전 연판 때 다 개선할 거예요. 새로운 그 해석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예,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지도서 405페이지 제가 한번 읽었나요, 이거? 네. 김철웅이 보면. 임수롱이 읽었나요? 예.
읽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쉬었다가 문화 보고 넘어갈게요.